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 경보 1단계를 발령하고 해외여행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폭락하며 다우지수 2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국제 유가도 원유 수요 감소 우려로 18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가운데 우리 증시도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등 동반 폭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전 금융권에서 대출 원금 상환 만기가 연장되고 대출금 이자 납부가 유예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눈병과 독감 같은 계절성 감염병이 예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생활 습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농업의 과학기술을 접목해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과학기술로 무장한 젊은 농부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게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먼저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내 체류지와 연락처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해 2주간 관리돼야 합니다. 해외를 통한 국내 감염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를 전 세계로 확대함과 동시에 해외여행 자제도 당부했습니다. 이번 특별 입국 절차 대상 확대로 특별 검역을 받는 입국자들은 하루 2천여 명에서 13,00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검역 및 의료 인력 80여 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하고 의심 증상자 증가에 대비해 임시 격리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특별 입국 절차 외에 추가 조치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증상이 없으면 특별 입국 절차로 걸러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봉쇄령과 입국 금지 등 비상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입국 차단 대신 검역을 강화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중국을 앞질러 9만 명을 넘어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도전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고차에서 묘지로 시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코로나19로 하루 평균 50명 이상 숨지며 인구 100만의 도시는 공포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며 누적 사망자는 4,000명을 넘어 중국보다 많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9만 명을 넘으며 WHO에 보고된 중국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가 3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과 독일도 1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제한 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Es ist ernst. Nehmen Sie es auch ernst. Seit der deutschen Einheit, nein, seit dem Zweiten Weltkrieg gab es keine Herausforderung an unser Land mehr, bei der es so sehr auf unser gemeinsames, solidarisches Handeln ankommt. 확진자가 하루 새 700명 가까이 늘어난 영국이 뒤늦게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곳곳에서 고강도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탈리아, 독일 등에 대해 입국을 제한했고
핀란드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빗장을 걸어 잠그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에 내린 이동 제한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정부 지침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어 안일한 상황 인식이 감염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전시 대통령이라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필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직원의 절반 이하만 출근하게끔 하고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처음으로 카지노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감염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새 1,000명 이상씩 느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오는 여행객까지 막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번에는 북쪽 캐나다와의 국경을 닫기로 했습니다. 무역을 제외한 이동을 금지해 당분간 인적 교류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전시 상황과 같다며 전시 대통령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eah, I look at it. I view it as in a sense, a wartime president. I mean, that's what we're fighting. I mean, it's a very tough situation. 특히 전시의 민간 부문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 물자법을 필요하면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 내 감염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에 1,000병상 규모의 해군 병원선을 배치하고 서부에도 한 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병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의 직원을 절반 이하만 출근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Today we are announcing a mandatory statewide requirement that no business can have more than 50% of their workforce report to work outside of their home. 또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모든 카지노와 도박장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카지노가 합법화 이후 문을 닫는 것은 10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적인 국경 봉쇄 속에 각지에 고립된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구조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의 여행 경보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가 포함된 루손 섬이 봉쇄된 지 하루 만에 외국인에 대한 출국 통제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이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국내 봉쇄가 여전한 가운데 공항까지 가는 길이 막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손섬 안에 그 국제선이 뜨는 공항이 2군데인데 거기는 열어줬거든요, 이번에. 근데 저희가 그쪽으로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제가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걸렸을 때 못 가보잖아요. 한국 국적 항공사가 좌석을 늘리고 있지만 비행기 표가 계속 붐이 나는 상황. 외교부는 출국 희망 인원을 1,200여 명으로 집계했지만 루손섬에만 체류 교민이 5, 6만여 명으로 파악돼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약 한 3,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생업을 하시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일단 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페루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150여 명이 멕시코와 칠레, 미국 등 여러 나라 관광객과 함께 고립됐습니다. Decretar emergencia nacional de un día para otro no es una solución válida. Son por lo menos una semana para prepararnos. Nosotros hicimos el chequeo, el check-in antes de 24 horas y aún así no pudimos acceder al vuelo. 정부는 멕시코가 띄우는 전세기에 한국인 관광객도 태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한인회가 나서 국적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국 방안을 안내하고 돕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임시 항공편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자제해 줄 걸 재차 당부하는 한편 전례 없이 전 세계의 여행 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를 발령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대구 요양병원 집단 감염 여파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8일 하루 152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는 8,565명이 됐는데요. 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한사랑 요양병원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확진자들이 증상이 가벼워서 자신의 증상을 코로나19와 연관짓지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증상이 약해서 자가 진단이 어려운 점, 코로나19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중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우에 중증인 경우보다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의 비율이 더 큰 걸로 분석되고 있고 또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에도 전파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지금 대구 말씀하신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의 경우엔 이제 의료진이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보였으나 이제 코로나19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지금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도 아니고 이제 확진자가 그간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대구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도 병원 관계자, 특히 의료진이 경미한 증상을 코로나19로 간과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미한 증상 탓에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한사랑 요양병원 외에도 대구의 여러 요양병원에서도 확진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자꾸 확진 사례가 무더기로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비단 요양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이제 병원의 경우에 이게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중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는 전파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병원, 특히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령이 높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는 감염에 보다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대구에서는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소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총 12번의 검사 결과, 즉 사망 전날까지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사망 당일에 받은 소변 검사에서는 양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자, 질본에서는 소변 검사 오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의 정확도가 제품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95에서 98%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확도는 물론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은 있어서 향후에 이런 정확도나 특이도에 대한 검증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찌됐든 현재 알려져 있는 정확도가 95에서 98%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2에서 5%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검사상의 오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게 한두 번 검사한 게 아니라 12번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음성 판정에 대한 오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반대로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질본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12번은 호흡기 검사였고요. 양성 소견이 나온 검사는 소변 검사였습니다. 혹시 호흡기 검사가 소변 검사보다 좀 더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호흡기 검사거든요. 근데 중국의 사례에서 보면은 이제 소변에서도 바이러스 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아마 마지막에 소변 검사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마다 약간 특이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검체 채취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검사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흡기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게 더 옳은지 아니면은 소변과 같은 데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은지 아직 이 부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엑스레이상 그 소년의 폐에 여러 부위가 하얗게 변했고 또 그동안 혈액투석,
인공 심폐장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폐가 하얗게 보인다면 이게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다는 뜻인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CT 검사에서 폐가 하얗게 보이는 거는 이제 폐의 그 부위에 염증성 물질이 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폐 여러 부위가 하얗게 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폐에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폐렴, 즉 염수성 물질이 상당히 차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염증성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도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환자가 나오면서 면역 과잉 반응 증상이죠. 사이토카인 폭풍이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이런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이 대구 17세 학생에 대한 검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대구 17세 학생에 대한 사인이 어떤 것이냐를 두고선 예측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인 중에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이 보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이토카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의약품의 투여에서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면역 반응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토카인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40도가 넘는 고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 효소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혈액을 통한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구 17세 이 학생의 경우에 사인이 사이토카인 스톰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이토카인 스톰이 발생을 한다 안 한다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과거에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사후에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사이토카인 스톰이 있었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나 뭐 신종플루 그리고 코로나19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는 사스 같은 경우에도 사이토카인 스톰이 발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대구 27세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젊지 않습니까? 기저질환도 없고. 그렇죠. 사이토카인 스톰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왕성하게 나온 어떤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보다 더 사이토카인 스톰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이토카인 폭풍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을 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 결과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의 감염 치사율 위험군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 뭐 18일 그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미국 CDC에서 지난달에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치명률 조사를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 한 14에서 20%든 20% 정도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좀 중증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특히나 2에서 4% 정도는 집중 치료가 필요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증도 같은 경우에 기존 독감보다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감염 치사율 고위험군 범위를 이제 젊은 층까지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젊은 성인은 감염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 입장은 좀 수정을 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재공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안심해도 된다는 그런 기존 입장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자,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했던 서울 구로 콜센터와 또 성남 은혜강도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오곤 있지만 증가세가 그리 크지는 않으면서 어느 정도 큰 불은 껐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추세라고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현재도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하고 모니터링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혜강 교회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잠복기가 2주인 만큼 아직까지 접촉자들에 대한 어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그 상황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9일 0시를 기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어떤 특성상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에 의해서도 전파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기존의 어떤 입국 절차, 그러니까 특별 입국 절차의 기본 방침이 그러니까 발열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주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거든요. 자가격리 없이. 예. 근데 이런 걸로만으로는 실제로 감염자를 걸러내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최근에 계속해서 유럽발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특별 입국 절차에 대한 실효성이 좀 의심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적 소지자들 중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 후 최소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걸 실시를 못한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뭐 이태리 아니면 기타 유럽의 다른 국가들, 미국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전면 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이란 교민들의 귀국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고립되어 있는 교민이나 관광객들의 귀국 지원과 더불어서 해외에서 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차단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기 교류대 약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폭락하며 다우지수 2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다우지수는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1338포인트, 6.3% 폭락한 19,898에서 거래를 마감해 2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장중 한때 19,0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 2만 선이 무너진 것은 2017년 2월 이후 3년 1개월여 만입니다. 다우지수는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17년 1월 19일 19,732에서 지난달 12일 29,551까지 약 50%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며 지난달 13일 이후 불과 24거래일 만에 이 모든 상승분을 거의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운 뉴욕 증시의 상승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재선 가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각 오후 1시 직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7% 급락해 모든 거래가 15분간 일시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열흘 사이에 네 번째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될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5.1%, 나스닥 지수는 4.7% 각각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로 18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24% 폭락한 $20 37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해 2002년 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8%가 넘는 폭락세를 보이면서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와 함께 두 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도 효과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두 지수가 18일 종가지수와 비교해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동안 지속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지난 13일에 이어 또다시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가 일제히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비상경제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50조 원 규모 금융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전 금융권에서 대출 원금 상환 만기가 연장되고
대출금 이자 납부가 유예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나 수입을 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눈병과 독감 등 계절성 감염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화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 습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안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없이 한산합니다. 예년 같았으면 각급 학교의 개학 시기에 맞춰 아폴로 눈병이나 각종 결막염 등으로 환자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3월 첫째 주 안과 감염병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 꼴입니다. 지난 5년 평균인 13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환자분들께서 평소보다 손을 더 자주 씻었기 때문에 우리 안과 질환 중에서 전염성 질환인 눈병 훨씬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일반화되면서 대표적인 급성호흡기 질환, 감기는 물론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도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3.9명꼴로 최근 5년 평균보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때문에 5월 말이나 돼야 끝나던 독감 유행도 사실상 끝났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손위생 이런 걸 엄청 철저히 지켰잖아요.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은 그런 질환들은 훨씬 더 감소 효과가 뛰어나겠죠. 사람들 사이 접촉이 줄면서 성 관련 질환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지만 길게 보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생활 습관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를 돕기도 하고 살균 소독제를 만드는 곳에도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주택가에 있는 한 약국. 자원봉사자가 약사 옆에서 공적 마스크를 건넵니다. 판매하기 전에는 마스크를 낱개로 포장하고 판매가 시작되면 정확한 개수를 내어주고 계산까지 맡은 일을 척척 해냅니다. 약사만 혼자 있는 약국에는 큰 도움입니다. 약사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나와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소주업체가 살균 소독제를 기부한다는 소식에 대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소독제 생산에도 힘을 보태고 포장도 돕습니다. 방역이 필요한 곳에는 소독제를 직접 들고 나가 뿌리고 닦으면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온데이에서 살균 소독제를 배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가 직접 포장하고 직접 갖다 드리면서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제품이 필요했던 사회복지시설은 기부물품에 방역 일손까지 큰 힘이 됩니다. 이 방역 제품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코로나 확산에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부지런한 손길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농촌은 농가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업 인구의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농촌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일산 쌀 농업회사법인 이재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쌀의 이재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대 농부들이 모여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방금 듣기로는 대표님만 30대인데 직원분들은 전부 다 20대라고 하는데 네, 그럼 정말 유쾌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함께 농업을 시작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이유로 농업에 종사하게 되셨나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은 3대째 지역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힘든 농사일이 싫었고 심지어는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바라본 농촌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네. 농사를 짓는 그 넓은 들판에 젊은 사람이라곤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예. 다들 이야기하던 농촌의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이 실감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청년이 없는 농촌이 기회와 도전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것을 계기로 농사를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농업에 뜻이 있는 여러 청년들과 함께 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젊은 농부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농촌이 참 활기찰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러게요. 자, 그런데 쌀이라는 것이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토양의 상태 그리고 벼의 취급 방법에 따라서 그 맛이 다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좋은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친환경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제초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제초제에는 화학 성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런 제초제의 사용을 대신하여서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렁이요? 예. 네. 풀을 좋아하는 우렁이를 논에 풀어서 자연스럽게 잡초도 먹게 하고 또 우렁이의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토양의 미생물들을 활발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예. 또한 드론을 이용해서 화학 비료 대신 게르마늄 영양제를 항공 방제하게 되는데요. 기존 방제 방법보다 더 쉬운 그런 드론 방제 방법은 생육 정반에 걸쳐서 어떤 영양제를 살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 또한 게르마늄은 토양 중에 염류 및 유해가스를 빨아들이고 유해 세균의 제거를 하는 등 토양의 상태를 개선해주고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 이로 인해서 작물의 뿌리 활착을 돕고 더 질 좋은 쌀을 재배할 수 있게 도와주지요. 네. 그렇군요. 우렁이 농법이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농법이군요. 네. 자, 그러면 또 드론을 이용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그런 농법을 시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현대의 그런 최첨단 과학 영농 기술들은 대부분 시설 농업 위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벼농사 같은 경우는 과학화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해답을 드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 드론을 이용을 해서 넓은 농지에 비료를 방제하는 것 외에도 벼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분석하는 것에 이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거대한 농지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눈으로 분석을 하지 않아도 네. 항공 촬영을 통해서 더욱더 정밀하고 일관적으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모여진 분석된 자료들은 정보 처리를 통해서 통계를 내고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측 자료로도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고양시의 지원을 통해서 논의 물 수위를 무선으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네. 개발이 완료되면 바쁜 농사철에 노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또 계측 자료를 통해서 가장 알맞은 물 높이, 물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농업의 과학화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과학기술의 도입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논이 아닌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일산쌀 랩이라고 작은 규모의 어떤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규모는 비닐하우스보다 작게 그러한 크기로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새로운 농법이나 여러 기술들을 실제 논에 접목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에 새로운 농법을 바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의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실제 도입을 어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농사를 지으며 축적되었던 여러 자료나 새로운 농업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자재나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더욱더 경제적이고 안정된 농업을 실현을 하고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논에서 또 연구소에서 선진 농법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군요. 자, 그런데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인 가구를 위한 캔 포장 쌀을 개발을 하셨다고요? 어떤 부분인가요? 현대의 농산물들은 대부분 품질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쌀 같은 대국민 주식인 농산물은 더욱더 그러한데요. 그러한 이유로 저희는 소비자의 식습관은 물론이고 생활 습관까지 파악을 해서 보다 실용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알루미늄 캔 쌀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캔에 담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에 노출이 안 되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유통 과정에서도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알루미늄 캔은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재활용 자재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도 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서 기존의 농사 방식을 고수하시던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근래 기존의 농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저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하고 접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지만 어떤 관점의 차이이지 그것이 이제 서로 어느 게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서류화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제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도 지지해 주시고 또 팬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앞으로 젊은 인력이 합쳐진 이런 농업의 미래가 더더욱 기대됩니다.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의 목표는 근래에 들어서 농업에 관심을 갖고 또 미래의 직업으로서 고민을 하는 여러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의 농촌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꿈이 실현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는 많은 청년들이 농업으로서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농업 현장과 어떤 이론의 중간점인 역할을 하고 싶고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로 이러한 청년들이 보다 쉽게 농업을 체험을 하고 또 직접 그러한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농업 인큐베이팅 센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만큼 청년이 필요한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농촌에 가서 실패를 겪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좋은 선례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국내 식량 자급률이 50%를 밑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팜을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이란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형 농장을 말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에서 굽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유능한 청년들이 농촌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